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3교시 풀이를 맡은 정구청 기술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교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았어요? 문제 선택하기가? 자, 풀이 좀 간단히 볼게요. 3-1번 보면 오일러 유도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오일러 이상 전제 조건을 쓰고, 우리 시험 보실 때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를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요구하는 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딱 찾으셔갖고 걔네들이 키워드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문제 보니까 첫 번째 요구는 이상유체의 전제 조건, 이게 키워드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식유도예요. 오일러 방정식 베르누이 유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인 의미, 얘가 키워드로 딱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상유체의 조건은 유정마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유정마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식유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관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압력이 P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세타각으로 줬네요. 유도 다 하셨나요, 이거? 이쪽 방향으로 압력이 P 플러스 dP라는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관의 길이를 ds라고 주고 있죠, 지금. 친절하게 여기다가 m이 뭔지, a가 뭔지, v가 뭔지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류가 났죠, 이거. 그죠? 여기 옆에다 요거 안 그려줬으면 차라리 낫네. 그러면 코사인으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요거를 그려줘 놓고 사인을 갖다가 써놓으니까 안 맞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류가 있어도 다 알고 푸는 거니까. 요런 관계고, 그림을 조금 더 보면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W라는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이런 힘이 존재하죠. 이런 관계를 두고, 여기가 세타각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DZ라고 주고 여기까지를 Z라고 준 거죠. 그럼 요 지점에서 높이는 Z가 되겠네요, 이게. 그죠? 요런 관계가 되고, 요게 세타각이니까 요 각도 세타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이 평행하고, 요 놈하고 이게 수직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얘가 세타각이면 얘도 세타각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줬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각도를 줬고, 그러면서 이 방향을 DW라고 주고, 요쪽 방향의 이 힘을 DW 사인 세타라고 줬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갖다가 M은 로 DA DS, 그 다음에 사인 세타죠, 원래. 사인 세타는 DS분의 DZ. 그 다음에 조건이 A는 DT분의 DV, V는 DT분의 DS,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D라고 써놓은 게 뭐예요, 이게? 미소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미소관 속에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고 유도를 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이걸 유도할 때, 지금 유체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공간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이제 유도하기 전에 첫 번째 물어본 게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이상유체, 유정마비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식유도 갈 거예요. 그래서 식유도의 전제 조건을 보면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유도 바로 가셔도 돼. 근데 저는 이제 유도를 한 방에 하려고 전제 조건을 보면 m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와 있고, 사인 세타 a 가속도라는 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도는 dt하고 v를 갖다가 위치 전환해 보면 dt는 v분의 ds라는 값이 될 거고, 그때 이 d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가속도라고 부르는 놈은 v분의 ds분의 d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가속도라는 것은 v 곱하기 ds분의 dv라는 값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가속도라고 부르는 놈은 V 곱하기 ds분의 dv다라는 것까지 찾아놓고요. 그래놓고 이제 요걸 여기다 쓸 거예요. 전제 조건. 두 번째 오일러를 먼저 유도할 겁니다. 오일러 유도를 할 거예요. 자, 그때 유도할 때 유체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게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식유도를 할 때요. 어떤 식을 갖다가 유체역학에서 유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연속방정식이에요. 연속방정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되는 게 베르누예요.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운동량이에요. 즉 F는 MA, 즉 로QV. 우리 재현이나 이런 거 말고요. 물이 흘러가는 유체를 갖다가 어떤 식유도를 할 때 얘네들 가지고 조합해서 쪼물떡거리면 대부분 다 나와요. 요런 관계고, 요건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린 거고. 자, 얘를 유도할 때 유체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려면 이 유체가 흘러갈 때 작용하고 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 그 유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합이 0이면 유체는 스톱입니다. 가려는 힘과 못 가게 하는 저항의 힘이 똑같아. 그러면 못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유체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이게 빵이면 안 되고 MA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운동량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MA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유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힘이라고 부르는 게 P라는 압력과 PA가 힘이죠. F는 이꼴 PA니까. DA라는 힘이 존재합니다. DA는 뭐예요, 이거? 면적이죠? 미소 면적.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려는 힘이 있고 이쪽에서 못 흘러가게 하는 힘이 있죠, 지금. 얘가 마이너스 힘으로 P 플러스 DP라는 압력이 걸려 있는데 DA 단면적만큼 걸려 있어요. 세 번째, 얘가 관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흘러내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힘이 존재한 거야. 중력 방향으로 존재하는데 이쪽으로 가려는 힘. 요 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중력 방향의 힘은 감마 A L입니다. 유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는 무게겠죠. 그게 감마지. 그죠? 근데 여기 차이는 단면적만큼, 여기 배관 길이에 전체 다 걸려 있죠, 이게. 요렇게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다 걸리고 있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놈은 감마 A L이에요. 근데 지금 관의 길이라고 하는 L은 DS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DS, A는 그냥 단면적이 아니고 감마 DA, DS라고 되는 게 되는 거죠. 요 이해되세요? 근데 감마 우리는 로지예요. 로지. 그럼 밑으로 걸리는 DW라는 힘은 원래 로지 DA, DS인 거예요. 근데 이쪽 방향의 힘은 사인 세타가 걸려 있는 거죠, 다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가 요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놈은 힘은 로지 DA, DS라는 힘이 걸려 있고 사인 세타라는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가려는 힘, 못 가게 하는 힘, 못 가게 하는 힘을 다 찾은 거예요. 이 힘의 합이 MA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유체는 위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요 놈을 다시 보면 PDA 마이너스 PDA 마이너스 PDPDA 마이너스 로지 DA, DS, 사인 세타가 요 놈이요. DS분의 DZ. 요 놈은 M을 얘로 줬어요. 로 DA, DS. 그 다음에 가속도 A. 가속도 A는 요겁니다. 찾아낸 게. V 곱하기 DS분의
DV라는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 유도 끝난 거예요. 이 오일러는 A를 DA로 쓰고 막 이러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힘은 MAR라는 거 갖고 힘만 찾아내면 끝난 거예요, 유도는. 이게 유도 끝났어요. 얘 약분되죠. 그 다음에 각자에 다 DA가 들었으니까 DA 약분됩니다. DS 약분돼요. DS 약분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결국 요 놈 남았죠. 마이너스 DP 마이너스 로지 DZ 리꼴 로 V DV라는 요 수식이 남는 거예요. 이 놈을 이쪽으로 다 넘겨서 이항 정리하면 결국에는 유도가 DP 플러스 로지 DZ 플러스 로 V DV는 0. 이게 오일러 유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돼요. 오일러가. 그래서 오일러 유도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유도예요. 힘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끝나고 지워도 됩니까? 자, 얘는 미소화되어 있잖아요. 미소 압력, 미소 위치, 미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르누이는 전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적분하면 베르누이가 돼요, 바로. 다시 좀 보면 DP 플러스 로지 DZ 플러스 로 V DV는 0. 이게 이제 오일러 유도인데 유도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베르누이를 여기서 유도할 겁니다. 베르누이는 오일러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하면 인테그랄 DP 플러스 인테그랄 로지 DZ 플러스 인테그랄 로 V DV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미소화했던 압력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 그럼 전체 압력이 돼요, 그냥. 그럼 P로 떨어집니다. 우리 미적분 아시죠? 미분은 나누는 거예요. 잘게. 적분은 쌓을 적자예요. 쌓는 거야. 그래서 선을 갖다가 자꾸 쌓아요. 적분해갖고. 그럼 뭐가 돼요? 면이 되죠. 면을 갖다가 요런 면을 갖다가 자꾸 쌓아요. 그럼 최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x의 n승이라는 거를 적분하면 x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즉 x의 1승을 적분하면 x의 2승이 돼요. x의 2승을 적분하면 x의 3승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미분은 나누는 거예요. 3승을 미분하면 2승이 돼요. 2승을 나누면 1승이 됩니다. 이런 관계예요. 다만 상수가 다르죠. n이냐 n 플러스 1분의 1이냐 이렇게. 자, 미분화되어 있던 놈을 적분하면 그래서 전체가 돼버립니다. 플러스 얘 적분하면 Z가 미분되어 있는 걸 적분하는 거죠. 로지는 적분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위치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와요. 미소된 위치가 적분되니까 Z로 떨어집니다. 플러스 얘는 V를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적분 대상이 아닙니다. 밀도는. 그래서 로는 빠져나오고 V를 V에 대해서 적분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V에 지금 1승을 적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V에 2승이 되겠죠. 근데 적분 상수가 하나 있지. n 플러스 1분의 1로 떨어지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2분의 V제곱이 되죠. 그래서 로 곱하기 2분의 V제곱 이놈이 콘스탄트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압력이죠. 그래서 정압, 위치압, 운동압 뭐 이렇게 되겠죠. 동압, 그죠? 압력이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일 거예요. 자, 이놈을 에너지로 바꾸면 에너지는 1이에요. 1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이건 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로 바꾸면 뉴턴 곱하기 메타가 돼야 돼요. 그럼 얘를 뉴턴 곱하기 메타로 바꾸려면 여기다 최적을 곱해버리면 뉴턴 곱하기 메타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최적 곱해버립니다. PV 플러스
최적을 곱하면 얘가 숨어 있는 게 메타 3성분의 킬로그램이죠. 그러면 밑에 최적 날아가니까 뭐만 남겠어? 질량만 남지. 그러면 mgz가 남아요. 플러스 요 놈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3성분의 킬로그램이니까 메타 약분돼 버리면 그러면 m만 남아요. 그래서 2분의 mv 제곱은 콘스탄트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압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수두에 대한 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메타로 단위가. 얘를 메타로 바꾸려면 뉴턴을 나눠버리면 되네요. 힘을. 그럼 나누기 뉴턴을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뉴턴이라는 것은 다시 뜯어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요 놈은 G고 요 놈은 M이네. 그럼 mg를 나눠버리면 되네요. 그래서 나누기 mg를 합니다. 그러면 mg분의 pv 플러스 mg 나눠지니까 z 플러스 mg 2g분의 v제곱으로 떨어지죠. 자, 여기서 얘는 요거 속도 아니죠. 최적이었죠. 요 놈은 질량이죠. 밀도의 역수예요. 그럼 로지분의 p예요. 로지는 감마예요. 그러면 감마분의 p가 됩니다. 다 아시니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마분의 p 이렇게 해서 메타 단위인 수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됐고, 그래도 좀 지금까지 이제 유도라든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싫어. 그러셨던 분들은 최소한 유도 정도는 자꾸 보시면은 유도는 점수 맞기가 되게 좋은 문제예요. 식유도는. 유도 되면은 그냥 점수 주는 거니까 이건. 그래서 좀 가져가시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의미가 뭐냐. 그래서 얘의 의미는 지금 이렇게 뜯어서 지금 뭐 압력 에너지라는 게 뭐고 위치 에너지라는 게 뭐고 운동 에너지라는 게 뭐야 이런 간략한 설명을 좀 넣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체가 흘러갈 때 전 지역 어느 지역에서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에너지 보존이니까. 그런 꼭 답을 여기처럼 박스 쳐갖고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면 맞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가 MPSH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친절하게 키워드를 줬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유효 흡입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이런 문제를 물어봤네요. 아, 오일러는 10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02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나는 계산 문제 싫고 유도하는 거 싫어. 나는 숫자 노름하는 거 정말 싫어. 그러시면 최소한 기출 문제에 있는 유도 이해되시죠? 기출 문제에 나왔던 계산 문제 요거라도 좀 보세요. 우리 공동현상은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근데 이제 키워드를 뜯어갖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맨날 암기노트에 뭐 공동현상의 개념, 발생 원인, AV가 R보다 작아야 뭐 이렇게 커야 돼 뭐 이렇게만 막 하다 보니까 자, 소화펌프 유효 흡입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랬네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리가 NPSHAV라는 거를 유효 흡입수도라고 부르고요. 요 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압을 수도로 나타낸 거, 플러스 마이너스 낙차를 수도로 나타낸 거, 마이너스 마찰 손실 수도, 마이너스 증기압이죠. 포화 증기압. 자, MPSH의 정의, AV의 정의. 자, 보세요. 응? 현장이 펌프해주는 에너지?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펌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자, 보세요. 이 유면에는 대기압이 누를 거예요. 10m. 10m가 누르면 여기서는 압력을 가진 10m를 압력을 가져가요. 그러면 마차 손실이고 뭐고 다 무시된다면 10m 올라가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가 이만큼 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지점까지 물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요 낙차만큼의 압력이 사용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4m야. 그러면 여기서의 물이 가지고 마차 손실 일단 무시하고 그때 여기서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라고 보면 6m가 됩니다. 압력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마차 손실이 있는 거야. 그 마차 손실만큼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 손실이 생기겠죠. 마차 손실이 2m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마차 손실까지 다 감안하면 요 지점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은 4m가 됩니다. 4m. 자, MPSHAV의 정의예요. 현장이 펌프해주는 에너지 이거보다도 MPSHAV라는 것은 펌프 흡입구 임펠러 직전에서 물이 가지고 있던 압력이 깎여서 얘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절대 압력. 이해되세요? 자,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은 10m예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진공압이라 부릅니다. 진공압보다 요만큼을 절대압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대기압보다 높은 이 압력도 양의 절대압이라 불러요. 자, 얘가 이렇게 설치됐어요, 수조가. 그러면 대기압이 누르는데 이만큼 높이만큼 압력이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서 마차 손실이 여기 왔는데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일 수 있어요. 절대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치되면 무조건 부압이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얘는 진공압만큼 빠진 절대압이 돼요. 자, 다시요. MPSHAV의 정의는 펌프 임펠러 직전에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든 간에 물이 가지고 있는 절대 압력과 그럼 그게 뭐예요? 대기압, 낙차, 마차 손실 여기까지죠. 절대 압력과 그때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하고의 차이. 이게 AV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4m가 됐어, 압력이요. 근데 어떤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이 여긴데 그 포화 수증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져 버렸어요. 임펠러 직전까지 오다 보니까. 그러면 기포죠. 알리를 따지지 말고 이미 여기서 캐비테이션이야.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얘가 컸어. 그래서 AV가 양의 값을 가졌어요. 그러면 알리하고 놓고 봤을 때 알리는 뭐예요? 얘가 흡입이 되려면 필요한 수두잖아요. 그 수두보다 얘가 낮아. 그러면 기포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AV, 여기서 문제는 유효흡입 수두에 AV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쓰래요. 그럼 뭐겠어요? 대기압 수두, 낙차 수두, 마차 손실 수두. 이해되십니까? 포화 수증기압 수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압 수두, 대기압이 10.33이다 이런 얘기고 흡입 실향정, 얘가 펌프가 더 위쪽에 있으면 수조보다 마이너스를 가질 거고 펌프보다 수조가 높으면 플러스 값을 가질 거다. 이런 얘기죠. 흡입 마차 손실, 이게 커질수록 AV는 감소하겠죠. 포화 수증기압, 그 당해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 얘를 갖다가 놓고 포화 수증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AV 값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크면 줄어들잖아, 얘가. 그러면 소화펌프 흡입 측에서 손실 수도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야? 이런 얘기죠. 얘는 손실 수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대기압 얘기하고 낙차 얘기하면 안 되지. 마차 손실을 얘기하니까. 그럼 마차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배관 길이, 배관경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속. 그래서 배관의 길이, 배관경, 흡입 측의 유속, 배관의 조도, 그 다음에 관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급 확대 축소를 얘기합니다. 또 유로의 변경, 이 부차도 손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위에는 주 손실 얘기한 거고요. 밑에는 부차도 손실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만약에 여기다 버터플라이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져.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놓은 거고. 손실 수도가 소화펌프에 미치는 영향 그랬네요.
그러면 얘가 자꾸 커지면 그러면 어떤 영향성이 생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자꾸 커지면 대기압에서 까지기 시작하니까 AV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공동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현상이 생기면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아는 거죠 다. 소음진동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임펠러 깃이 침식이 돼가고 그러면 펌프가 진공을 잘 못 만드니까 펌핑 성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규정 방사 합방사랑 확보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고요. 자, 실무에서 소화 펌프 흡입축 배관에 배관이 막혔냐 안 막혔냐 이거를 놓고 따질 때 좀 보실 게 우리 흡입축 배관의 구성이 이제 푸트밸브라는 게 있고요. 푸트밸브를 갖다가 보수할 때 개폐를 할 수 있게 개폐밸브를 하나 달아놓죠. 그 다음에 Y형 스테레나라는 놈을 하나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공계나 연선계 설치하고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하고 펌프 설치해서 이렇게 체크밸브 설치하고 개폐밸브 설치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압력계 하나 달아놓고 자, 펌프 흡입축에 그러면은 얘가 배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제대로 흡입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놈 확인하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얘가 지금 물론 이제 미세한 거는 얘는 못 고르지만 이놈이 어디 큰 이물질에 의해서 흡입구 쪽이 막혀 있는지 그 다음에 얘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는지 아니면 열다 말았는지 스트레나가 얘가 여과장치인데 꽉 차갖고 막혀 있는지 이해되시죠? 이놈들 체크해야 되고 이 압력계를 보면 진공계의 압력계를 보면 압력이 필요 이상으로 낮아요. 이놈은 무슨 압력을 측정하겠어요? 진공가 아까 얘기한 거 그림 여기서 그림 그린 것처럼 물이 여기서부터 압력 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압력을 측정하고 지침하고 있겠지. 이놈이 필요 이상으로 하죠. 그래서 흡입축에 이런 진공계가 비정상적으로 압력이 너무 낮아. 그러면은 흡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막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흡입축 배관 쪽에서 얘를 볼 수가 있고 얘를 보면요. 토출축에 압력도 너무 안 나와. 그럼 흡입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요렇게 해갖고 좀 컨셉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3-3번. 위험물이 변경된 건 아시죠, 이거? 종류의 이름하고 지정수량이 조금 바뀐 거 아시죠? 그래갖고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나올 줄 몰랐어. 자, 어쨌든 이 계산은 너무 간단한 계산이라서 계산만 그냥 딱 해갖고 놓기에는 좀 답안 구성이 좀 그래서 암기해 놓은 게 아까우니까 인류 위험물을 전체에 딱 하나 박스 넣어놓고 자, 지정 수량의 배수는 어떤 위험물의 지정 수량분의 어떤 위험물의 저장량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B 위험물의 지정 수량에 대해서 B 위험물의 저장량. 이게 종류가 많으면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 조건도 달아놓고 그래서 지정 수량 보면 무기가산화물은 지정 수량 50kg인데 저장량 150kg 있으니까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6.5가 나오는데 그냥 요런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지정 수량 암기하고 있으니까 50분의 150 플러스 뭐 해갖고 답 6.5 이렇게 하면 2줄 3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맞췄어 나 만점이야 이러지 마시고 25점짜리니까 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위아래로 분포를 시켜서 조금 구성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자, 가스계 설비 설계 프로그램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3-2번) 문제는 너무 MPSH 이건 너무 많이 나온 건 문제라서 몇 회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려요.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유효성 확인은 112회, 123회, 125회, 126회, 133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거 회차를 정확히 다 적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기출 빈도가 높은 문제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번엔 안 나오겠지만 그 다음번에 또 나올 수도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왔으니까 버려야지. 이런 관점이 아닌 문제예요. 기출 빈도가 높으니까. 이거야 뭐. 이거 어떻게 외우십니까? 소, 기, 방, 면, 소. 근데 그 방은 시, 앞, 량, 도예요. 그래서 소화 약재는 이렇게 나옵니다. 형식수 및 제품공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거여야 된다. 그 괄호친 1괄호 키워드, 2괄호 키워드, 3괄호 키워드, 소 키워드 이해되시죠? 4괄호 키워드, 5괄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소화 약재는 제품공사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기밀 시험해야 됩니다. 기밀 시험은 이거 다 아시잖아요.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밀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재 저장 용기부터 분사 헤드 이전까지를 다 밀봉해 놓고 98kPa의 압력을 5분 이상 가했을 때 누설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방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방출 시간에 대한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 신부성화제는 2분 내에 30% 도달, 7분 방사인데 10초 방출 설비는 설계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1초, 1분 방출 설비는 설계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기타는 설계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자, 방사 압력은 각 분사 헤드마다 측정된 압력이 설계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방출량은 설계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분사 헤드별로 설계값하고 측정한 값이 편차가 5 이내에 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다 잘라먹고 그냥 박스로 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만 써놔서 원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소화약재 도달 및 방출 종료 시간은 소화약재가 도달 시간의 최대 편차는 1초 이내, 방출이 종료되는 데까지 최대 편차는 2초 이내. 분사 헤드 방출 면적 시험은 두 번째 칸에요. 소화약재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내에 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출됐을 때 과압과 부압은 설계값 이하여야 돼요. 뭐 그런 얘기고. 다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또 소화시험 하게 됩니다. 면적시험, 소화시험. 요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A급 소화시험은 목재시험하고 중합재료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B급 소화시험이 있죠. 그래서 A급 목재는 10분 내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되고 재연소되지 않아야 됩니다. 중합재료는 1분 내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분 내 재발화되지 않아야 돼요. 재연소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설계농도 유지시간의 개념인 거죠. 가스계에. 우리는 설계농도 유지시간이라고 딱 못 박아갖고 어떤 거는 몇 분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그거를 갖다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B급은 30초 내 소화되고 재연소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쓰셨을 거고 다. 자, NFP 13에서 얘기하는 준비작동식. 우리 저기 지하주차장에서 불났었죠. 벤츠가 불났는데 그 준비작동식을 작동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준비만 하게 준비도 못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슈가 된 게 뭐냐 그러면 주차장을 습식으로 가자는 건데 그럼 습식으로 갔을 때 동파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온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작동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거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냥 싱글 개념으로만 가는데 얘를 갖다가 그러면 제어반에서 수신기에서 잡아놓지 못하도록 뭔가 다른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이런 관점에서 얘네들은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고 있었던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치 가능한 헤드의 종류 이렇게 나오니까 얘 때문에 못 건들겠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설비 형식 넌 인터락, 싱글 인터락, 더블 인터락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지. 설비 형식, 설비의 크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준비작동 밸브의 헤드 수는 1000개이어야 되는데 더블은 배관의 최적을 제한하고 있죠. 500갤런으로. 그 설비 크기를 배관 내용중 500갤런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500갤런 넘었을 때도 1분 내 방사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싱글 타입으로 그냥 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쓰셨을 거고, 뭐 하나 좀 보시면 싱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다음 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하나 그림 좀 가져가세요. 밸브를 준비작동 밸브를 개방하는 방식이 얘는 뭐예요? 싱글은 감지기에 의해서만 밸브가 개방되는 타입이죠. 답 쓰실 때 이런 것 좀, 나는 오하잖아요. 이렇게 감지기 헤드 얘에 의해서 밸브가 개방됩니다. 얘는 엔드죠. 이렇게. 그래서 감지기하고 헤드가 동시에 작동돼야만 밸브가 열리는 이런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답안지의 그림을 제가 못 그리겠어 갖고 자, 3번에 설치 가능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이것 때문에 좀 그런데 NFPA를 찾아보면 NFPA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향형 스프링클러 헤드, 그 다음에 등록된 건식 스프링클러 헤드, 회향형 배관에 설치된 하향형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 다만 이 가지 배관이고 뭐 이런 배관들이 4도씨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수평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 그래서 배관 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헤드하고 가지 배관이 4도씨 이상 유지되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식 배관의 배관 재질이 이 동관이에요. 통관 아니고 동관 또는 건식 배관용으로 등록된 뭐 오타가 좀 있는데, CPVC인 설비에는 하향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NFP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항공기 부위별 화재 위험성하고 항공기 화재 시 소화 설비를 설명하시고 그랬네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무안공항에서 이번에 항공기가 좀 참사가 일어났죠. 그래갖고 항공기 부위별 화재 위험성. 그래갖고 새 때에 의해서 엔진이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책을 갖다가 새들이 없는 대로 우회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거 뭐 오토바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기가. 약간 좀. 항공기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뭐 꼬리 날개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항공기가 있을 건데, 여기 이제 부위별로 하라니까 여기 엔진이 있을 거예요. 엔진. 근데 이 엔진 여기가 기름통이에요. 항공유 담아놓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잡아놓은 게 뭐냐 그러면 항공기의 실내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실외 부분의 화재 위험성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 컨셉이에요. 그래서 부위별이니까 실내 부분에서는 조정석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객실, 화물칸, 그 다음에 엔진 및 연료통, 이렇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냥 이 전기기기 막 이런 것들 작동해야 되니까 밑에 배터리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컨셉이고, 두 번째는 실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뭐가 있나?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번에처럼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을 때, 그럼 동체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동체 착륙하는데 불꽃 막 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얘가 그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체 부분, 그 다음에 랜딩 기어 부분. 랜딩 기어가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올 때 그 타이어의 마찰열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화재는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외부 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내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컨셉으로 좀 잡은 거.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런 컨셉으로 잡은 거고,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은 배터리는 C급 화재고 조종석 뭐 A급, C급 다 되겠죠. 엔진하고 연료 탱크 뭐 이런 데들 B급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객실, 그 다음에 화물칸, 뭐 A급 뭐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죠. 그거 쓰신 분도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제가 요거 4번에 객실내 승객이 소유한 보조 배터리에서 바로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뭐 그런 컨셉으로 좀 잡아놓으면 되고, 그럼 A급에다 뭐 쓸 건지. 이거 항공기 기내잖아요, 내부에. 그럼 얘 불을 끌라 그러면 뭘로 갖고 끌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터리실이나 뭐 이런 거 가스개소화 설비 이런 것도 좀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잡은 거고, 이 객실이나 항공기 내부는 그러면은 이런 설비를 갖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개 소화기나 이동식의 뭐 분말 소화기도 가능하겠지. 그런 것들로 좀 끌 수 있다라는 거고, 동체나 이제 외부에서 불려면 소방차가 와서 꺼야 되겠죠. 화학 소방차. 그러면 거기에 소화 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출류 화재, 항공기의 화재는 CDC나 아니면 수성막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화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컨셉으로 요 답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요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요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요건 딱 정확한 정답을 갖다 딱 구성해 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요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뭐 1교시 시험 보고 나갖고 와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2교시, 3교시, 4교시로 가면서 조금씩 좀 해볼만 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나마 이제 뒤쪽에서는 조금 위안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1교시에 너무 세게 맞아갖고 1교시에서 흔들렸던 멘탈이 4교시에서까지 흔들렸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고, 2교시 시험 문제 딱 받으시면서 멘탈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입니다. 어쨌든 힘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3교시는 이걸로 마치고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4교시 바로 하시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교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